건축구조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기본적인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페이지 143페이지 오시면 세 번째 볼트 접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볼트는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교재 밑에 보면 볼트, 너트, 와샤. 자,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사진이 있죠. 그래서 이거 명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볼트가 뭐고, 너트가 뭐고, 와샤가 뭔지. 자,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볼트 나오잖아요. 그럼 볼트나 무조건 여러분들은 개념이 풀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풀려요. 자, 풀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접합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네 가지 방식에서 접합 능력이 가장 접합 성능이 나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여러분 장점과 단점인데, 자, 이렇게 접합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쁘다 보니까 너는 주 용도가 어디냐면 구조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구조용. 구조용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힘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조용은 안 돼. 그러면 구조용 사용 불가. 그러면 어떤 용도냐면 임시 조립용 또는 가조립용 이런 용도로 쓰는 거지 다른 데를 못 써요. 자, 그러면 왜 볼트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볼트는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나사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여러분 뭐라고 해요? 나사산. 그러면 제가 여기다 너트를 끼우고 제가 돌려요. 남자분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볼트에다 너트를 조이고 조이는 과정에서 계속 돌아가니까 조금만 더 조여야지 했다는 얘기는 아직 조임이 다 완벽하게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더 쭉 돌리는 순간 이게 휙 돌아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뭐가 문제냐면 이 나사산이 뭉개지는 거죠. 뭉그러져. 그래서 일본말로 뭐 야만았네, 빠가났네 이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 얘는 지금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분명히 못 조이는 문제점이 생겨요. 못 조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판과 판이 자,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트를 요렇게 있는데 이걸 제대로 조임이 못 하다 보니까 요게 반복적으로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움직인다고요. 자, 이렇게 움직임이 생기니까 여기에서 요 판의 면적이 이 볼트나 너트에 상당히 많다고요. 이러다 보니까 얘가 돌려고 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풀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다 볼트나 너트를 끼우기 전에 여기에다 이렇게 링처럼 끼우는 게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와샤라고 하는 거죠. 자, 와샤를 끼워버리면 뭐가 좋아지냐면 이 판과 닿는 면적이 볼트나 너트에 비해서 와샤는 작아요. 작다 보니까 이렇게 돌려고 하는 힘이 그만큼 적게 전달이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안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와샤가 사용되는 목적은 볼트 또는 너트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통 볼트 접합은 1번, 뭐 2번, 3번 여러 번 한번 보시는데 자, 네 번째 볼까요? 자, 네 번째 이런 얘기 나와요. 볼트 구멍 지름은 0.5mm야. 그래서 볼트의 지름은요, 무조건 구멍 뚫기는 볼트에서 구멍은 지름에다가 0.5mm 이하로 뚫어야 돼요. 이하 정도. 자, 그런데 여러분 다섯 번째 볼까요? 볼트 구멍 지름을 0.2mm 이하로 했을 때는 모든 구조물에 사용할 수 있다. 자, 구멍을 뚫는데 지름에다가 0.2mm 이하로 뚫어버리면 모든 구조물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안 풀리니까 그만큼 튼튼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구멍을 0.5mm 집어넣고 볼트를 집어넣고 0.2mm 더 크게 넣고 구멍을 집어넣는 거하고는 달라요. 0.5mm 여러분 볼트를 제가 집어넣잖아요. 쑥 들어가.
근데 0.2mm는 볼트를 집어넣어도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냐고요? 너무나 꽉 맞아서요. 정확히 맞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이 볼트를 돌려야 들어가. 그렇다면 여분이 없는 거죠. 얘는 여분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해도 그 틈이 있으니까 이 볼트가 자체적으로 움직이니까 돌려가는 힘이 생기는데 얘는 안 돌아간다고요. 즉, 안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얘는 끼워 맞춰야 돼. 이러다 보니까 서로 판과 볼트 사이에 여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판이 움직이려 해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요 개념을 여러분 좀 정리 좀 잘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쭉 이런 문제인데, 자, 그럼 페이지 144페이지 보시면 페이지 144페이지에 여러분 8번 볼트의 풀림 방지 대책이 나와요. 자, 볼트 풀림 방지 대책. 자, 그 대책을 보면 기본적으로 1번에는 이중 너트. 너트를 몇 개 끼워요? 2개 끼우면 안 풀려요. 자, 두 번째. 혹시 여러분 우리 교재는 스프링 와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와샤라고 해도 여러분 아무 틀린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와샤. 요걸 사용을 하면 돼요. 결론 와샤 사용하는 목적이 안 풀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다음에 세 번째, 너트를 용접해요. 너트를 용접한다. 그러면 안 풀리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콘크리트를 확 부어버리면 안 풀리겠네요. 그렇죠? 이런 게 방지 대책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이 정도 좀 정리하시면 되고. 자, 네 번째, 고장력 볼트입니다. 정식 명칭은 고장력 볼트예요. 자, 이 장이 여러분 인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이 텐션 볼트 해서 이 고장력 볼트를 이 장자를 빼서 그냥 고력 볼트라는 표현을 쓰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약자로 HTB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볼트 머리에 HTB라고 돼 있으면 써 있으면 여러분 고장력 볼트가 되는 거죠. 아셨죠? 네. 자, 그러면 고장력이란 말 뜻은 인장력이 큰 볼트, 즉 인장력이 크다는 얘기는 쇠가 단단해서 잘 안 늘어나요. 자, 그런데 이 고장력 볼트 하면 여러분 꼭 머릿속에 둬야 될 게 HTB가 아니라 너는 풀리냐 안 풀리냐 물어보면 안 풀려요. 자, 안 풀리는데 너 그러면 어떤 힘에 의해서 안 풀리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마찰력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마찰 접합이에요. 이 얘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장력 볼트는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려요. 왜? 마찰력. 자, 그러면 왜 마찰력이 되는지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자, 요렇게 판이 있어요. 자, 판이 있을 때 제가 볼트를 조일 거예요. 자, 볼트를 조여. 이게 볼트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일반 볼트예요. 요 하나만 일반 볼트라고 칩시다. 그러면 일반 볼트는 너무나 많이 조이면 나사선이 뭉그러지니까 자, 최대 3바퀴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고장력 볼트, HTB, 고장력 볼트들은 예를 들어서 5바퀴 이렇게 돌린다고 칩시다. 문제는 이렇게 3바퀴 돌리는 것보다 5바퀴씩 돌리면 그만큼 조이는 힘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눌러주는 힘이 크다고요. 이렇게 조이는 힘이 커지면 이 판과 이 판 요 면에서 뭐가 생기냐면 마찰이 생겨요. 즉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손바닥을 비비려면 손바닥을 비비는데 제가 꽉 누른 상태에서 손바닥은 안 비벼져요. 어떻게 해요? 설설설. 결론은 우리 일반 볼트는 꽉 이렇게 눌러주는 힘이 적다 보니까 이게 움직여요. 그런데 꽉 눌러주는 힘이 커지면 안 움직인다니까. 결론 이 판과 이 판이 서로 마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장력 볼트는 안 풀리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에? 마찰 접합 때문에. 그래서 고장력 볼트는 항상 어떤 힘에 얘기할 때는 무조건 인장력도 아니야. 마찰력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꼭 이 얘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 145페이지 보시면 고장력 볼트의 조임은 마찰 접합이다라는 표현 나와 있죠. 마찰 접합이에요. 자, 그래서 고장력 볼트의 조임은 조이는 공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임팩트 렌치 또는 토크 렌치예요. 여러분 밑에 사진 임팩트 렌치 있죠. 저게 뭐하고 똑같냐면 왜 카센터 가면 우리
자동차 타이어 바퀴 풀 때 윙 두두두두 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임팩트 렌치예요. 얘는 일정한 힘으로 의해서 계속 조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이 고정력 볼트의 조임의 방법이 있어요. 조임의 방법. 세 번째, 조임의 방법은 1차 조임에서는 전체 장력의 80%를 조이고 2차 조임에서 나머지 20%를 조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 카센터 가서 타이어 바퀴 조일 때 보면 다 조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만 조여요. 예를 들어서 전체 10바퀴면 8바퀴 조이고 나머지 이제 돌아가면서 2바퀴씩을 더 조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조임의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 또 하나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자, 고장력 볼트의 조임은 중앙에서 담부로 조인다. 중앙에서 담부 가장자리로 조임을 실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볼트가 있으면 너 가운데부터 조여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조임을 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거꾸로 하면 왜 뭐가 문제인데? 거꾸로 하면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 지금 이건 나쁜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노란색처럼, 자, 가장자리에서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가야 돼요. 왜 너 가장자리에서 중앙부로 가면 문제 생기냐? 잘 보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가장자리에서 중앙부로 가다 보면 이 구멍을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정확히 맞춰도 구멍이 틀어지게끔 돼 있어요. 자, 틀어지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들뜸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들떴다는 얘기는 그만큼 마찰력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너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가면 얘도 분명히 여러분 구멍이 안 맞아요. 근데 나중에 요 뒤로 갈수록 얘는요,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구멍이 안 맞으면 제가 어떻게 해요? 가셔내면 되는 거죠. 가심질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끼워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중앙 부분은 여러분 이걸 수정을 못 하는 거예요. 들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자, 고장력 볼트는 중앙에서 어때요? 담부로 조임을 한다라는 얘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본 조임은 1차 조임은 너트를 120도 회전시킨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5번. 본 조임은 1차 조임 후 120도 회전시킨다. 여러분 볼트의 금매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볼트의 금매김. 자, 이건 뭐냐면 이렇게 볼트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볼트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 볼트예요. 이게 볼트. 자, 여기가 너트고 얘가 와샤야. 이게 철판이에요. 또는 부재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여기에다 금을 그을 거예요. 어떻게 금을 긋냐면 이렇게 이게 여러분 지금 금긋기예요. 또는 금매김이라고 하죠. 이렇게 철판에 금을 긋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돌릴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조임을 끝내요. 이름 1차 조임이야. 그래서 1차 조임 후에 이렇게 금을 그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몇 바퀴 어느 정도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돌리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금을 긋는 거예요. 얼만큼 돌려요? 120도 이제 더 조임이 끝나. 그러면 가장 완벽한 조임이에요. 아셨죠? 우리가 기계로 돌릴 때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계 임팩트 단치 같은 경우에는 그 기계의 힘을 어느 정도 주면 돼요. 그래서 너 이 정도 힘으로 계속 조여라 하면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동으로 조일 때, 즉 렌치로 조일 때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계과에서 어떤 스탠다드로 볼 때는 항상 이렇게 조임을 하라고 나와요. 여러분 자동차에서도 기본적으로 어떤 조임을 할 때 그 조임을 완벽하게 되는 상태가 저 여기서부터 기본적으로 조여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여서 어느 정도 꽉 조인 상태에서 120도 딱 돌리면 더 이상 조이면 안 돼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1차 조임은 너트 회전력이 12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도를 초과하는 볼트는 교체한다. 덜 조여도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왜 교체해야 되냐면 한 번 사용된 볼트는 여러분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이 볼트를 제가 조였는데 조금 있다가 한 며칠 지났다가 이거 좀 더 조여야지 그렇지 말고 아예 그 볼트는 못 쓰니까 다시 다른 볼트를 껴서 이런 상태에서 다시 조임을 하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조이는 기계에 임팩트 렌치 또는 토크 렌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고장력 볼트는 이런 개념이 존재합니다. 다음에 핀 접합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셨죠?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핀 접합이 뭐였냐면 왜 옛날에 여러분 핸드폰에 폴더 핸드폰 있죠? 그 접합이 뭐예요? 자, 핀 접합입니다. 자, 그래서 사진들 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페이지 146페이지 보면 5번째 용접의 접합이 나옵니다. 자, 이 용접이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접합이죠. 가장 강력한 접합이 바로 용접입니다. 자, 그러면 용접은 뭐 장점, 단점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고장력 볼트 또는요, 자, 리벳 같은 것은 구멍을 뚫어서 작업을 하지만 얘는 구멍 뚫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구멍에 훼손이 안 생겨요. 또 그만큼 재료를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바로 접합인데, 자, 우리 접합에서 가장 기본적인 접합은 여러분 아크 용접이에요. 아크 용접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용접했을 때 이렇게 푹 불꽃이 나는 것들 있죠. 그게 바로 아크 용접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재는 지금 어디서 봐냐면 페이지 147페이지에 네 번째 용접법이 나와요. 여러분 네 번째 용접법 좀 잠깐 볼까요? 자, 네 번째 용접법에서 자, 여러 가지 용접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맞댄 용접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용접을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용접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다 이 끝과 끝이 서로 마주됐다고 그래서 이 용접을 여러분 맞댄 용접이라 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 떨어질 거리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루트라고 합니다. 이 루트는 기본적으로 3mm 정도는 떨어져야 돼요. 자, 문제는 이 사이에다 여러분 용접을 해봐야 얼마나 용접이 안에 들어가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접 접합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금 조절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조절하냐면 여러분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깎아내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좀 깎아냈다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용접을 하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깎아내서 열어놨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이 각도를 열어놨다고 해서 개선각 또는요 이걸 벌림각 각이라고 합니다. 이 각도는 보통 45도에서 약 한 60도 정도로 벌려줘요. 아셨죠? 그 다음에 우리 교재도 지금 페이지 147페이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끝을 이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이 두께를 여러분 유효 목두께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분, 똑같은 편이 보강, 살, 두께, 또 보강, 살, 붙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같은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유효 목두께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유효 목두께는 이렇게 판의 두께가 같을 경우, 즉 판 두께 같은 경우에는 유효 목두께가 판의 두께가 돼요. 자, 그런데 판 두께가 다를 때 는 유효 목두께가 판 두께가 같은 경우에는 판 두께지만 다를 때,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보실래요?
하나는 판이 두께가 이만큼이고 또 하나는 판의 두께가 요만큼이 된다고요. 이때 용접을 너 이 작은 걸로 기준할래, 요 큰 걸로 기준할래, 용접을 이렇게 하는데 너 작은 걸로 할래, 큰 걸로 할래,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땐 여러분 작은 판의 두께, 얇은 판의 두께가 판 두께를 유효 목두개 기준으로 삼아요. 아셨죠? 자, 문제는 뭐냐면 잘 보실래요? 여러분 용접을 합니다. 이 용접 부위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제가 잡아당겨요. 그러면 큰 게 먼저 끊어져요? 작은 게 먼저 끊어져요? 작은 판이 먼저 끊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용접을 굳이 너 큰 판 두께, 즉 안 끊어지는 판의 두께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어차피 여러분 떨어지나 여기에 끊어지나 접합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접합이 해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너 어차피 여기서 끊어지는데 여기 용접 죽으라고 많이 해봐야 여기서 끊어지나 여기서 떨어지나 뭐가 다른데? 같은 얘기인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아셨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페이지 148페이지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모살 용접이 나와요. 모살 용접. 자, 모살 용접 개념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좀 제가 거짓말 좀 보태서 좀 크게 그릴게요. 아셨죠? 네. 자, 제가 용접을 이렇게 합니다. 거짓말 못해서 크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용접을 해버리면 여러분 모서리에 살을 붙였죠. 이래서 여러분 모살 용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 좀 우리 내용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모살치수 또는 같은 표현으로 다리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해서 수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효 목두께, 나머지 여기서부터 요 부분을 여분, 보강살 두께 또는 보강살 붙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유효 목두께는 모살 치수에다가 곱하기 0.7 정도만 하면 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자,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페이지 149페이지 보시면 7번째 용접 개념의 종류가 나와요.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 보는 게 여러분 언더컷. 자, 이 용접 결함은 여러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좀 잘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얘를 여러분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면 서로 상반되는 잘못된 그 용접이 나와요.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걸 좀 공부하시면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언더컷 나와 있죠. 자, 언더컷은 어떤 개념이냐면, 자, 제가 이렇게 용접을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돼버려요. 좀 모자라게 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이 지금 뭐가 있어요? 홈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용접을 하다 말았어. 이걸 여러분 뭐라고요? 언더컷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와 반대되는 거.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얘는 오히려 더 많이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에서 겹쳐지는 거죠. 겹침이 생겨요. 넘쳤다고요. 이걸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오버랩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반대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이 오버랩은 우리 교재에 자 3번에 있는 거죠. 이게 3번에 있어요. 다음에 자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는 플로우홀이 나와요. 자, 이거 플로우가 여러분 공기 기포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 얘는 용접은 잘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내부에서 공기 구멍이 있는 거죠. 기포가 있어. 이걸 여러분 블로우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와 반대되는 게 있는데 자, 용접은 잘 됐는데 얘는 표면에서 구멍이 뽕뽕뽕 뚫리는 거죠. 표면에 공기 구멍이 보여요. 이걸 여러분 피트라고 합니다. 피트.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좀 정리 좀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네 가지 말고도 또 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갑니다.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보면 슬래그 감싸들기. 이 슬래그가 여러분 찌꺼기란 뜻이에요. 감싸들기 또는 슬래그 혼입 또는 혼합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자,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용접을 이런 부분인데 제가 여기다 지금 용접을 하고 있어요. 여기 용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 용접하면 불똥이 튄다고 그랬죠. 불똥. 이 불똥이 슬래그예요. 불똥이라고요. 여기서. 그러면 제가 용접을 하고 있는데 이 불똥이 이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불똥을 여러분 제거하면서 용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용접하는 안쪽으로 불똥이 섞인다는 얘기죠. 감싸버릴 수밖에 없죠. 그 안에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슬래그 감싸들기, 혼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크랙은 여러분 구멍이 뚫린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여러분 10번의 크레이터예요. 아마 용접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아실 거야. 자, 이렇게 용접을 하다 보면 원래는 여러분 아크 용접하면 여러분 이쪽에 전류를 하나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용접봉에 전류가 흘러요. 이 두 개가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서 용접봉을 녹여버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 용접봉이 원래는 아주 건조한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한 100도 이상 되는 그 오븐에 항상 보관해야 돼. 그만큼 습기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좀 하면요 전류가 흘러서 바로바로 용접이 되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저처럼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용접병이 약간 습기가 있으면요 이 용접병이 이게 안 돼.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데 막 이렇게 막 긁는 거 뭐 있어요. 아마 긁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여기를 전류를 흘려보내서 약간 습기를 제거시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못하는 사람이 여기 딱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다 버려. 다 버리면서 용접이 안 되는 거고 달라붙어 버려. 지지직. 그럼 또 뛰어요. 지지직 또 뛰어.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여기가 용접이 되는 게 아니라 구멍이 뚫려 버리는 건 아니면 넓어져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또 이쪽 옆으로 간다고. 그럼 여기도 별 수 있나? 이렇게 용접하는 요 끝부분, 시작점 아니면 요 끝부분, 요 부분에서 이렇게 구멍이 생기거나 아니면 넓어지는 이런 현상을, 홈이 생기는 이런 현상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크레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크레이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서 못 쓰는 철판 쪼가리를 여기에다 대. 용접하는 게 아니라 대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용접 한번 지져지면 옆으로만 지나가면 다 돼요. 여기서 여러분 시작할 때 여기 구멍 뚫리고 아니면 여기가 넓어져도 아무 상관없어. 왜? 여기는 못 쓰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지져지면 이 옆으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나중에 망치로 톡 때리면 톡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라인더로 잘라버리면 돼요. 결론은 얘 이름이 뭐냐면 엔드탭이에요. 엔드탭. 엔드탭은 결론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 크레이터를 제거하기 위한 하기 위한 철판 조가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엔드탭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사진의 그림에 용접혈함을 예에서 조그맣게 좀 나왔는데 그걸 조금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페이지 150페이지 보면 용접시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용접시 주의사항. 자, 용접의 순서 보면 순수에서 1번 건물의 중앙부에서 가장자리 출시. 여러분 무조건 중앙에서 가장자리, 단부, 주변부 같은 얘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철판을 제가 용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가장자리로 가야 돼. 왜? 여러분 용접을 하다 보면 열이 발생돼서 철이 늘어난다고요.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써버리면, 아니 거꾸로 해버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버리면 여러분 이 철도 늘어난다고요. 근데 가운데는 여러분 이어져 있기 때문에 수정하기가 곤란해져요. 아셨죠? 자르기도 어려워지고. 그렇지만 이쪽으로 하면 아직 용접이 다 안 됐든가 여기를 갖다가 어때요? 잘라서 제가 수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항상 용접원 중앙에서 가장자리. 아까 뭐도 그랬죠? 볼트, 고장력 볼트도 반드시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페이지 151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두 번째 대칭으로 하고 수량이 큰 것부터 수량이 작은 것에 나중에 실수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강풍, 눈, 비가 올 때는 절대 야외 용접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페이지 153페이지 보면 네 번째 보가 나와요. 아셨죠? 네. 자, 이 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근데 어떤 분 그래요? 왜 철거는 기둥을 안 하냐고 물어보는데 기둥은 거의 다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기둥은 압축 부재입니다. 압축 부재는 철이 받는 것보다 콘크리트가 받는 게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기둥, 철 기둥으로 만들어도 이 철 기둥만은 절대 안 해요. 이 주변을 철근을 감싸고 콘크리트 감싸줘요. 그러면 뭐가 되면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돼요. 자, 이렇게 쓰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화재 안 타는 거죠. 또 이 철만 쓰면, 즉 철골만 쓰면 이 기둥이 좌골이 발생될 수 있지만 콘크리트 감싸니까 뭐가 돼요? 좌골이 안 생기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순수한 철골의 기둥만은 잘 안 써요. 그렇지만 보는 무슨 힘을 받아요? 힘, 처짐, 인자. 이건 콘크리트보다 철이 더 힘을 잘 받거든요. 그래서 이 보만은 철골로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꼭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보호 기본 개념에서 각각의 명칭과 하는 역할에 대해서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지금 이 그림이 어디 있냐면 페이지 154페이지 있어요. 페이지 154페이지. 요걸 제가 그림으로 그립니다. 자, 각각의 명칭인데 이 명칭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요 철판의 이름이 플랜지 플레이트예요. 자, 플레이트를 제가 약자로 PL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요 판의 이름이 뭐냐면 외부 플레이트입니다. 자, 그럼 하는 역할이 있어요. 플랜지 플레이트는 휘어짐, 처짐, 인장, 요거에 저항하는 부재예요. 버틴다고요. 자, 그 다음에 외부 플레이트는 여러분 전단위계 저항합니다. 그래서 얘는 최소 두께가, 요 두께는요 6mm 이상의 두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휘어질 때 누가 버텨요? 플랜지가 버티는데, 자, 외부는 너 왜 전단위계 버티냐? 여러분 여기서 부재축은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에서 자, 부재축에 직각으로 작용되는 힘. 그래서 가위질을 해버리면 요 플랜지는 잘릴까요? 안 잘릴까요? 잘려. 여기도 여러분 플랜지고 이것도 플랜지예요. 위에 있는 플랜지, 밑에 있는 플랜지. 그래서 이 플랜지는 가위질하면 잘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외부는 이렇게는 못 잘라. 이렇게는 잘랄 수 있어. 이 방향 여러분 전단 방향이 아니라 축방이잖아. 이 방향은 전단 방향이죠. 전단 방향은 못 자른다니까 이렇게 잘리지. 그래서 이것은 전단력이 아니잖아요. 이 방향은. 그러니까 전단력이 못 자르니까 전단력에 버틴다, 정한다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눌렀는데 재수없게 이 외부가 이렇게 또는 이렇게 휘어.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좌골.
그 좌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철판을 갖다 여기 딱 끼워버립니다. 얘 이름이 여러분 뭐예요? 스티프너예요. 스티프너 하는 역할은 외부 플레이트의 좌구를 방지합니다. 자, 그러면 너는 설치하는 간격은요, 보의 춤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이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춤이라고 하죠. 보춤의 1.5배 이하로 촘촘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자, 더 많은 힘이 하니까 요 플랜지가 전체적으로 보가 휘어버리는 거죠. 그 보의 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위에다가 덧댐판을 댈 겁니다. 이렇게 덧댐판을 대줘요. 이렇게 덧댐판을 대주면 요 부재의 두께가, 즉 플랜지의 두께가 두꺼워지다 보니까 처짐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 더 대는 것을 커버 플레이트라고 얘기해요. 커버 플레이트. 커버 플레이트가 하는 역할은, 자, 그렇죠. 여러분, 플랜지 플레이트, 휘어짐, 처짐, 인장을 보강하는 재료가 여러분 커버 플레이트예요. 그래서 이 커버 플레이트는 보통은 3장까지 하고 최대는 4장 이하로 해야 돼요. 아셨죠? 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명칭 잘 알아둬야 돼요. 몇 개밖에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걸 여러분들 엄청나게 보여서는 여러분 헤매게 할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저 그림을 자꾸 그려보셔야 돼요. 안 그려보면 여러분 절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페이지 155페이지 보면 보의 종류가 나와요. 판보. 여러분 이 보도 판보고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도 판보예요. 아셨죠? 같은 얘기예요. 얘는 여러분 여기에다 모살 용접을 하면 되지만 우리 교재에 있는 것은 여러분 볼트나 리벳으로 접합을 한 보예요. 판보. 철판을 만들었다고 여러분 판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여러분 지금 판보예요. 그래서 보시고 형광보는 H형광이나 I형광을 위한 형광보. 그다음에 레티스 격자보가 있는데 여러분 격자보는 사다리처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교재 잠깐 볼까요? 세 번째, 가장 경미한 하중을 받는 보가 여러분 격자보예요. 그래서 얘는 경미한 하중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을 많이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철근이나 또는 콘크리트로 보강해서 많이 쓰는데 결론 이것을 더 보강하는 게 바로 레티스보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허니콤보 좀 잠깐 볼게요. 허니콤보. 여러분 허니콤이 벌집이에요.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만드냐면 요거 여러분 이 외부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맥각형, 육각형에 구멍을 뚫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 보는 이렇게 보가 있으면 일반 보가 이렇게 있어요. 일반 보는 지금 외부에 구멍이 안 뚫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천장이라면 어떤 배관이나 파이프가 밑으로 지나가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천장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천장의 공간이 천장의 소유 공간이에요. 천장 공간이에요. 근데 얘는 천장을 갖다가 바로 내가 여기에 만들 수 있어요. 왜? 배관들이 이 사이로 지나가. 결론 이 천장의 공간이 어때요? 작아져도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실의 공간을 그만큼 넓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게 여러분 요게 이렇게 커지면 뭐가 좋아지냐면 처짐이 잘 안 생겨요. 아셨죠? 자, 그래서 허니콤보는 기본적으로 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천장에 소요 공간이 작아져. 그러면 실을 넓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목적은요, 힘 능력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힘 처짐이 잘 안 생긴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지금은 허니콤보입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여러분 우리 교재 자 페이지 156페이지 보면 여러분 합성보가 나와요. 합성보. 합성이라는 얘기는 한 가지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합성부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이렇게 제가 철골이 있어요. 이 철골보가 무슨 본질은 몰라요. 이게 형광본질, 판본질 상관없어요. 자, 문제는 요 위에 철근 콘크리트가 구조물이 이렇게 얹어질 거예요. 문제는 이 철근 콘크리트가 얹어지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얘는요 둘이 따로따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러면 뭐가 문제냐면 제가 밀면 어때요? 분리가 되는 거죠. 이런 구조물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 이럴 때 쓰는 게 뭐였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걸 이걸 용접을 여기다 해요. 자, 그러면 용접을 해놓고 나면 나중에 콘크리트를 부어버리면, 자, 얘는 지금 용접이 철판에 돼 있고 그 다음에 몸체는 콘크리트에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못대가리처럼 많은 걸 갖다가 여기다 용접을 해버려요. 결론 얘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시어 커넥터예요. 여러분 여기 시어, 이 시어가 여러분 전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어 커넥터를 다른 말로 전단 연결체 또는 얘 이름이 스터드 볼트입니다. 문제는 너 왜 써먹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 커넥터 또는 전단 연결, 스터드 볼트 다 똑같은 얘기인데 사용하는 목적은 첫 번째, 철근과 콘크리트를 일체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건물의 구조물이 튼튼하게 돼요. 두 번째, 전단력에 저항합니다. 이게 여러분 시어 커넥터를 사용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